주의할 거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고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나오는 전략들은 제 전략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더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을 10월 17일 날 찍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자, 드디어 다시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략편인데요. 네, 이 영상 정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을 안 합니다. 자, 이제 조만간 11월이 돼가니까 제가 다시 제 돈을 주식에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과 제 생각을 이 영상에 그냥 담은 겁니다.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고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나오는 전략들은 제 전략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더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을 10월 17일 날 찍었습니다. 자, 일단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는 마이너스 5.6%, 한때 마이너스 15.1%까지 떨어졌었죠. 1891점까지. 그래서 지금 그 후에 화려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만회를 했고요. 코스닥은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월 17일까지 마이너스 13.6%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늘 침 튀기면서 말을 하죠. 여러분, 주식은 11월에서 4월에 하는 겁니다. 5월에서 10월은 여러분 왼수나 정말 아작내고 싶은 여러분들의 적들에게만 추천을 하는 겁니다. 5월에서 10월 주식 투자는. 자,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다. 5월, 10월에 주식이 이번에 또 떨어진 거는. 저는 참고로 6월 18일 또는 27일 날 채권들을 샀죠. 걔네들의 수익은 뭐 대충 이랬습니다. 3년차, 10년차, 미국 10년차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159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채권들을 4월 30일에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한국 3년차는 1.8% 올랐을 거고 10년차는 3.2%, 미국 10년차는 6.9%의 수익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이 이거 있죠. 그럼 왜 질질 끌고 6월에 샀니 강왕국이라고 하실 겁니다. 네, 제 변명은요, 네, 굉장히 길고 구차한데 여러분이 아마 별로 듣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답은 내가 병신이니까 라는 거고요. 제가 태어나서 투자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투자를 하면서 병신짓을 4번을 했는데 그게 197번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비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193번 영상에 뭐라고 했는가 하고, 네, 저도 제 영상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만들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예, 자기가 만든 영상은 그래도 대충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93번 4분 언저리를 보면요, 자, 여기 코스피가 5월, 10월에 완만하게 하락했을 경우, 그러니까 아주 내추럴하죠. 당연히 코스피는 5월, 10월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완만하게 하락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에서 10% 정도 하락할 경우에는 그 후에 11월에서 4월에 평균 수익이 자그마치 44.92%가 나왔고요. 네, 코스피가 5%에서 10% 하락한 적이 4번이 있는데 그 후 6개월은 코스피가 늘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한 경우, 뭐 0에서 20% 정도 하락한 경우에는 그 후 6개월 동안에 꼭 리바운드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리바운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별로 적었습니다. 단 코스피가 6개월 동안에 아작났을 경우,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 그때는 리바운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승 3패네요. 그쵸? 네, 그리고 코스닥은 어땠는가? 코스닥은요, 네, 코스닥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많이 떨어졌을 경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동안 13%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쪽인데, 네, 그럴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평균 수익이 26.44%였습니다. 이게 8번 코스닥이 5월부터 10월까지 11%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후에 승률은 7승 1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5월, 10월에 신나게 깨졌으니까 다시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결론은 뭐냐? 그럼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겠죠. 얘네들이 리바운드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요즘 특히 한국 비관설, 한국은 망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 에휴, 한국은 경쟁력인 산업이 없는 거야. 에휴, 모든 것이 X가 된 거야. X!
이런 말들을 누가 하냐면은 일반인들이 합니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늘 모든 걸 정반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자, 100% 올인 주식을 할지 아니면은 미국채를 좀 30% 가져갈지 말지 보험으로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왠지 아마 그냥 주식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대한민국 최고 마켓 타이머 바로 이 집에 사시는 그 님이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212번 영상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날 NH농협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했고요. 8월 26일에 종가가 1916점 여기였습니다. 야, 벌써 10월 17일까지 2082, 8.6% 벌써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은 마이더스의 손이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더스의 손. 아무나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한국 대통령들은 통상적으로 언제 주식시장에 개입을 하는가? 보통 한국 주식이 초저평가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관할 때, 모두 다 울고 있을 때, 그때 얘들아 울지 마. 나도 주식을 산다. 허허허 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저평가되고 비관이 매우 높을 때 사면은 보통 돈을 벌게 되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정치를 잘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노 커멘트인데 주식은 천재 아닌가요? 야, 여기 샀어요. 여기 샀습니다. 이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왕국이 235개의 강왕국 영상들을 뒤졌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도 하도 많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깜빡깜빡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들은 전략이 10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대형주 짬뽕 전략. 요 뒤에 보시면 어떤 영상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나오는데요. 이 대형주의 각종 지표들, 밸류, 모멘텀, 퀄리티 막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전략이 있고요. 대형주 복리 15% 전략. 1번 전략과 매우 비슷한데 여기는 저변동 그리고 밸류 아마 PBR겠죠 아마 아니야 밸류가 PBR가 아니라 아마 배당 수익일 거고 이제 모멘텀 요 세 개 지표만 가지고 대형주 복리 15%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헤이비트 변동성 돌파 전략이죠. 이건 자동으로 변동성 돌파 전략을 하는 전략이고요. 네 번째 전략 NCAV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정상 가치보다도 더 싼 주식을 줍기 이런 전략이고 행복 전략 제가 만들었죠. 저평가 고배당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강한국 슈퍼가치 전략 이것도 제가 만들었죠. 4개 밸류 지표를 분석하고 PBR, PCR, PER 그리고 PSR 그래서 이 4개의 지표를 보고서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7번은 룸파 아저씨가 만든 11월 4월 복리 20% 전략. 이거는 되게 무식하게 11월 1일에 그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는 주식 중에서 최저가,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싼 그런 주식을 사는 그런 무식한 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전략이 아니라 안티 모멘텀 전략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낮다는 거는 아마 그 전에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서준식 채권형 전략. 저는 이거를 분석하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전략이다. 나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별로 높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이익 변동성이 별로 높지 않고 ROE도 양호하고 그리고 저평가된 그런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QP 전략. 최근에 Quantitative Value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거기 소개되는 전략이죠. 저 PBR 플러스 고 GPA 전략이고요. 제 책에서는 제가 이 전략을 신마법 공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핏식 초저평가 주식. 버핏은 내가 다시 100만 불밖에 없는 가난뱅이가 되면 난 복리 50% 벌 수 있어 하면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NCAV 주식, 저 퍼 그리고 저 PBR 주식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10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감동적으로 한번 또 패키징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10개의 그 전략이 있고, 이게 이제 영상 그 번호고요. 자, 이거를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밸류, 퀄리티, 모멘텀, 저변동,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주 짬뽕 전략은 말 그대로 대형주 전략이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서는 밸류, 퀄리티, 모멘텀이 다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전략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NCAV 전략 같은 경우는 보통 중소형주를 많이 사게 되어 있고 밸류 전략이죠. 저평가된 주식을 줍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미래를 눈꽃만큼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경우에는 내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자, 근데 저는 언제 후회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소형주 올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NCB 전략에 제 자산을 다 꼬라 박았어요. 그 소형주 가치주에 다 넣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수가 팍팍 날아가가지고 코스피가 3천, 4천 뚫고 있는데 내 소형주는 안 올라가. 그러면은 제 후회가 굉장히 깊겠죠. 내가 뭐 울겠죠. 그쵸? 화장실 가서 혼자. 네. 그리고 또 언제 후회를 할까? 예를 들면 제가 또 NCB 전략에 100% 올인을 했습니다. 가치주에 다 넣었는데 이 가치주든 지지부진하고 이제 그 모멘텀 주식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이 빡빡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졸라게 짜증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형주, 중소형주의 밸런스도 대충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밸류, 퀄리티, 모멘텀, 저변동 요 팩터들도 대충 얼추 이제 비중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제 후회를 그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퍼센티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주 40%, 중소형주 60%. 예를 들면은 대형주 짬뽕 전략, 대형주 복리 15% 전략, 그리고 헤이비트 전략. 여기에 자산 비중을 더하면 40%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헤이비트가 대형주 전략이든 논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헤이비트의 장점은 이게 절대 수익 전략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대형주 전략이랑도 상관성이 매우 낮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단점을 보면, 아니, 무슨, 커인이 무슨 대형주야, 임마. 야, 그거는 그냥 다른 자산군이고, 대형주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단순하게 이 세 개를 그냥 대형주로 치고, 여기를 40% 넣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를 다 더해보면 60%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QP 전략은 탈락이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저는 QP 전략에 맞는 주식들을 제가 몇 년 정도 찾아봤는데, 왠지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주식들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분명히 이 QP 전략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 된 거고요. 신마법 공식. 그리고 여기 지금 밸류, 모멘텀, 퀄리티 저변동을 제가 다 더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했는가? 뭐 예를 들면은 대형주 짬뽕 전략을 보시면은 자 여기 밸류, 퀄리티, 모멘텀이 다 각각 3분의 1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밸류에 15 나누기 3, 5%를 비중을 뒀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헤이비트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풀로 10%를 가져가게 되죠. NCAB 같은 경우도 밸류가 풀로 10%를 가져가게 되고, 행복 전략 같은 경우는 밸류 5%, 퀄리티 5%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비중을 다 더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퀄리티와 저변동은 비슷한 거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저변동이라는 그런 팩터는 퀄리티 안에 들어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퀄리티라는 게 이 기업이 좋냐 나쁘냐, 우량주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저는 저변동 주식을 대체로 우량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라는 이제 우량주라는 이제 큰 우산 안에 저변동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밸류, 저평가, 모멘텀, 그리고 우량주 요 세 개의 그 비중을 얼추 맞추고 싶습니다. 근데 밸류가 여기 비중이 47.5%, 모멘텀이 27.5%, 그리고 퀄리티가 이 두 개를 더하면 25%잖아요. 자, 보면은 그 밸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기 때 그레이엄과 버핏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밸류를 쏠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비중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 특히 NCAB 전략과 강원구 슈퍼가치 전략이 저평가 주식만 찾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 두 전략을 빼버리고 여기 있는 비중을 뭐 행복 전략이라든지 뭐 여기 서준시 채권형 주식이라든지 뭐 요런 데다가 그 비중을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옮겨봤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탈락 후보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저평가 주식만 보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3개가 있습니다. 버핏이 초저평가 주식, 그리고 강호구 슈퍼가치 전략, 그리고 NCAB 요 3개 중에서 제가 아마 2개 전략을 뺄 건데요.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뺄지는 제가 직접 종목을 뽑아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NCAB와 슈퍼가치 전략을 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비중을 적절히 딴 데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중을 설정을 하니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밸류가 36%, 모멘텀이 30%, 그리고 퀄리티가 요 두 개를 더하면은 한 33%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충 밸런스가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늘 강조하듯이 저는 후회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을 짤 때도 뭐가 필요한 건가?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 전략을 11월 1일에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는가?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4월 30일까지 하겠죠. 그쵸? 개별주는 그 사가지고 20% 떨어지면 손절, 그리고 많이 올라가다가 또 거기서 20% 떨어지면은 트레이딩 스톱을 할 건데, 제가 매일매일 그 HTS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에 이제 한번 슬쩍 들어가서 보겠죠. 이 자식 봐라. 이 새끼는 30% 떨어졌네. 손절.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 이 자식
찍 봐라. 얘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네. 아웃.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저는 매일 트레이딩 스톱과 손절을 하기 위해서 HDS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들어올 때 이제 보이는 놈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체 손절. 제 생각에는 제 포트폴리오가 그 총 자산에서 10% 까이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지금 제가 하는 이 방법이 최선인가? 뭐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데 사기 전 언제 팔지를 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매도 전략을 제안하는 거는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원군만의 차선책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저는 압니다. 11월 초에 제가 주식을 사면은 지금은 제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도 인간인지 모르겠다. 원숭이야 인간이야. 뭐 지금은 제가 인간이라고 치는데 자 매수를 하면은 저는 곧바로 원숭이로 변신할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가 매수를 하면은 저는 제 주식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향후 6개월 동안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 수익이 좋을 거란 징조가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거고요. 왜 징조가 많냐 하면은 일단 5월, 10월에 코스피 코스닥이 적당히 깨지면은 보통 향후 6개월, 11월부터 4월까지 리바운드가 오거든요.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한 바. 물론 요번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초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최강 마켓 타이머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 주식을 몸소 사셨습니다. 엄청난 시그널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한국 주식이 XX가 된다, 한국 경제는 망한다 이렇게 다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반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략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향후 6개월 동안 어떤 주식이 잘 나갈지 아니면 코스피가 떡락할지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 중소형주의 밸런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밸류 모멘텀 퀄리티 이것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특정한 놈이 잘 나가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거기 같이 들어가 있겠죠. 제가 왕창 이제 소형 가치주에 투자를 했는데 대형 모멘텀주만 잘 나간다. 그러면은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또 혼자 울 거예요, 제가. 네,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전략을 10개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저만의 샘플입니다. 이 10개 전략 말고도 훌륭한 전략들이 45만 개는 더 있을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 44만 9,900개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기똥찬 전략이 있으면은 혼자 하시지 말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 전 언제 매도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 뭐 합니까? 그 순간이 오고 결국은 그 상황이 도착했다 하면은 네, 그 언제 매도할지를 알고 진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추만 누르면 돼요. 클릭, 매도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도 전략을 하나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 전략이 결코 최고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원숭이로 변신하기 전에 이제 제 매도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강원국의 차선책 매도 전략이 없는 것보다는 한 100만 배는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를 따라서 11월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네, 어떻게 매도할지 그거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시간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10개 전략들 중에서 제가 사용할 만한 전략들의 종목을 뽑을 겁니다. 야 졸라 재밌겠죠. 그쵸? 네 물론 이 전략편이 사실 그 종목 단순히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짓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면은 감동적인 영상을 보셨으면 구독을 하는 거고 알람 설정을 하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